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20년도 10월호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외교 하나가 더 남았는데 연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연방준비제도 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 연준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이에요. 중앙은행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재정 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정부가 이제 재정 활동이라는 거를 해요. 재정 활동이라는 걸 하는데 이 재정 활동은 정부 수입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이걸 가지고 정부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정부 수입을 우리가 이제 세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세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 요 활동을 재정 활동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이끌어가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요. 예산기구가 있을 수 있고요. 예산기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국고수지 수입 지출을 총괄하는 곳. 국고수지 총괄기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앙은행이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면 이걸 삼원체제라고 하는데요. 삼원체제였었어요. 이 예산기구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제 삼원체제 형태를 좀 유지했었는데 예산기구로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요. 이제 국가의 이제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죠. 여기는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고수지 총괄기구로서 재정경제부라는 게 있었죠. 재정경제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으로 한국은행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면 삼원체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을 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삼원체제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요, 이명박 정부 때 요거를 좀 이제 합쳤죠. 합쳐가지고, 합해서 뭐로 바꿨냐면, 바로 현재 있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로 이제, 바뀌었죠. 기획재정부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 기획재정부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기구와 국고수지 총괄기구가 지금 한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재부가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3급쯤에 해당되는 과장만 120명쯤 돼요. 상급 공무원이면 글쎄 공무원 쪽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를 감이 잘 안 올 수 있긴 한데 상급 정도 되는 과장급 자리만 120자리 정도 될 정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이제 조직이 되어 있고 여전히 이제 그리고 한국은행은 남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앙은행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더 해봐야 되겠어요. 이 중앙은행은 뭐 하는 거냐? 중앙은행은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여기서요, 발권 기능을 갖고 있죠. 발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은행이 또 뭐 하는 곳이냐면은 그리고 이제 이 국가의 은행인 거죠.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뭐 돈이 좀 딸린다 그럴 때 돈을 한국은행에서 구워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중앙정부가 정부의 은행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은행들을 이제 총괄하는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환 있죠. 외환을 최종 관리하는 데가 한국은행, 중앙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앙은행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물가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정치인들한테 이걸 맡겨놓잖아요. 재정활동을. 그럼 정치인들은요.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나 때 돈을 풀어서 경제가 이만큼 팽창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나 때 돈을 풀어서 경제가 이만큼 팽창했다.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을 풀기만 해.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는 것을 방치해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걸 좀 견제하라고 이 독립기구로서 이 중앙은행을 따로 두고 여기서 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어떻게든 돈을 막 풀려고만 할 거니까 너무 많이 풀리지 않도록 견제 역할을 한국은행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이게 이제 공적 섹터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독립기관인데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함부로 자를 수도 없는 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국가기구인데 연준은 이거는 이제 이게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민간 금융기관들의 모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금융계의 이제 그 유대인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고 이 미국이 그렇게 이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 연준의 의장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예요. 이거를 대통령의 입김이 정말 이제 미치기 어렵죠. 우리나라도 독립기관이니까 한국은행 총재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은 이래라 저래를 대놓고는 못하지만은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정부 사이드에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차원이 좀 다르죠. 여기 보면은 연준은 이제 2%가 넘어도 용인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물가가 좀만 올라가려고 그래도 연준이 탁 개입해가지고 야 물가 올라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게 은행들한테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금융 쪽에 있는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똑같은 액수의 돈을 갖고 있어도 이게 값어치가 낮아져가지고 문제가 되니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물가와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최고의 이제 목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인즉슨 연준 의장이 지금 제롬 파월이란 분인데 이분이 물가 일시적으로 목표치가 된 2%를 넘더라도 평균적으로 야, 좀 잠깐 넘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괜찮지 않냐? 하면은 냅두겠다. 그때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돈을 막 쪼여야 되거든요. 돈을 막 회수해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데 일시적으로 2% 넘는 것은 뭐 그러면은 그냥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럴 때. 왜냐하면 미국 상황에서 보면 너무 장기 침체. 지금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같은 것도 미국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전개가 되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연준도 이런 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돈 좀 더 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좀 뿌리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연준은 지금까지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의 역외관계를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을 기준으로 실업률이 하락하면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물가 수준이 일정 기간 평균적으로 안정되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좀 중요하게 알아둘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다 하려면 상식적인 사람,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러려면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를 운영할 때 이게 완전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는데 필립스라는 영국의 이제 통계학자가 경제 통계학자가 이거를 가지고 영국의 이제 통계치를 가져다가요. 점을 막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쪽에다 이제 물가 상승률을 한번 놨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실업률을 놨어요.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놓고 보는데 점을 막 찍어봤더니 점을 한 100년 되는 기간 동안에 점을 막 찍어서 봤어요. 100개 찍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갖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요 위쪽이 여기 호경기 상황이에요. 경제가 좋았던 애는 물가는 좀 올라가지만 실업률은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경기 상황이 오면
물가는 안정되지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케인스가 야 지금 불경기냐? 야 돈 풀어. 물가가 좀 올라가도 돼. 물가가 너무 낮아져 있으니까 물가 좀 올라가도 돼. 그러니까 돈 좀 풀어. 그래가지고 이 실업률을 줄이고 이쪽으로 좀 옮겨가야 돼. 이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토대가 됐던 게 필립스 곡선이라고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연준도 활동하는 게 실업률이 조금 낮아졌다 싶으면은 물가가 올라갈 위험이 있으니까 돈을 쪼여가지고 물가가 함부로 여기까지만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어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한 2% 정도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제 요 기준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연준은 지난 2012년 처음 채택된 미 통화정책 청사진인 장기목표 통화정책 전략을 개정해가지고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자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하고 나선 거예요. 아직까지는 용감하게 이 명문화는 했지만 용감하게 딱 이거 한다 이렇게까지 못했는데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냐, 그거는 좀 똑같이 연준하고 똑같이 한국은행이 꼭 움직일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연준처럼 고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 왜냐면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은 상황도 아니고, 그죠? 미국의 돈은 또 기축통화여가지고 미국에서 발행된 돈이 외국으로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찍어내도 여유가 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현행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이 딱 시작할 때부터 딱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딱 규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신경 쓰는 형태로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요. 국제외교 이제 마무리하고 북한 안보 쪽인데 이 북재난 시에 국내 의사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 의료 교류법이 이제 이게 통과는 안 됐고 이것이 이제 발의가 된 상태인데 제한이 된 거죠. 제한이 된 상태인데 이것이 또 이제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특히 그 의사 정원을 늘린다 그 지난달 이슈로 우리가 봤었는데 그 얘기 속에서 의사들 사이 괴담처럼 이제 퍼진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 키워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뉴스가 돌고 있는데 그건 약간 가짜 뉴스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그거를 있잖아요. 막 상상력이 막 발전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사람 왜 북한에다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는요. 문재인은 공산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 좀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돈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키운 인재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유권이 있고 예,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보낸다고 보내집니까? 정부가 보낸다고 결정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건 도대체 우리나라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지금 뭐 어떤 국가인데 그러지 이게? 말이 안 돼. 우리나라 민주국가예요 지금.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에 이제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거기까지 간 거지 이게 보면은요. 본 건데 이게 이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왜 위성정당처럼 이게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당에 이제 비례 1번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민주당에 비례 1번 받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인데 그 출신인데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눌러버렸네 내가.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요. 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남북 의료 교류법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이 제9조에 재난 공동 대응 및 긴급 지원 요 이제 조항이에요. 제9조 제1항에 보면은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 의료 인력, 의료 장비, 의약품 등 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한이 또 어려워지면 북한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진 않죠. 북한의 의료를 우리가 북한 의사가 와서 나를 진료한다 그러면 일단 좀 불안할 것 같고 그죠?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신뢰는 되게 높기 때문에요.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잘 알려져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법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어려운 북한을 우리가 돕자는 취지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이 항에 보니까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 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럴 때 정부가 이걸 빙자해서 남한에 있는 의사들을 북으로 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됐던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북한에 재난이 닥쳤을 때 의사 등 의료 인력을 북한에 강제 파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난 가기 싫은데. 이렇게 이제 발전한 거죠, 생각이. 그래서 이게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제 제안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 인력 북한 파견의 강제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면 법률 안도 좀 바꾸고, 어차피 이게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있는 것들은 손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 또는 삭제 개정 가능성이 있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나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 정권이 싫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싫은 건 아니잖아요. 동포애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하고 오겠다라는 사람을 보낸다라는 취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그거를 지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강제 파견 같은 걸로 읽혀진다면 그건 뭐 손볼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당사자가 밝혔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해프닝 비슷하게 가는 뭐 느낌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또 논란이 되는 게 또 있는데,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 30주년을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남북 교류협력법도 논란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 명시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 북한과 교류 협력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놨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전에는 통일부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남북 간에 어떤 교류 협력을 한다든가 북한에 물자를 제공해준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통일부가 그거를 다 통로 길목을 딱 지키고 서서 딱 틀어지고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뭐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확보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런데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외교부가 좀 약간 좀 우려를 표한 게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 등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뭐 요즘에 이제 통일부의 기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 없는 입법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도 뭐 통과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정부 입법 안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두고 뒤늦게 9월 1일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북한 기업이 한국의 부동산이나 주식 저작권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하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랑 교류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도 내려와서 이제 우리도 북한에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에다가 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북한에서도 내려와서 그런 걸 설치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럼 북한 돈이 들어와 가지고 남한의 땅을 사고 뭐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개정안의 17조 3항을 보면 남북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 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 비율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데, 이거 할 때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국내 증권이나 채권을 줄 수도 있고, 국내 토지나 건물, 수익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정리가 좀 필요하네요. 우리가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거 안에,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거 틀 안에 저작권이 들어오고요. 저작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 안에 보면 여기 이제 특허권 같은 게 일단은 있고, 특허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이 있죠. 실용신안권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권 같은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상표권 같은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상표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재산권으로서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이라, 이런 것들로도 줄 수 있다, 권리를 줄 수 있다. 서로 교류하면서 북한한테 우리도 뭔가 비용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걸 이게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문제 아니냐. 이러다 보면 남한 땅을 북한 사람이 갖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땅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데, 중국이나 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이 조금, 그래도 우리도 가서 뭐 외국 부동산 투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와 있는데, 근데 북한은 서로 이제 서로를 적대시해가지고 전쟁도 치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남한 땅이 북한 사람 소유가 된다는 것을, 북한 기관이나 뭐 이런 데 소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이제 상당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야당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정비는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번 한 번에 이렇게 언젠가는 이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북한 땅을 소유할 수 있고 북한에서 남한 땅을 소유한다, 뭐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대번 이렇게 너무 질러가려고 그러면 다리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씩 이렇게 좀 정책이라는 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국민 정서,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하지 않고 훅 가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또 다시 원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서로 이제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씩 둘씩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할 거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요거 또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엔 또 이제 문화 미디어 쪽으로 좀 말랑말랑한 얘기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